좋아요, 구독! 그 암호화폐가 막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2010년대 초반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사건이나 뭐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자리 잡게 됐을 때까지 이 발전했던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더리움을 혹시 들어보셨죠? 이더리움에서 비탈리 부테린이 네. 이더리움을 만든 창시자였는데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재단에 네. 나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했더니 그때는 거절된 비슷하게 돼서 그러면 내가 새로 만들게요라고 한 거 나왔죠. 그래서 2010년도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더리움에서 네. 되게 러시안 캐네디언인데 되게 천재적인, 원래 워털루 대학 중퇴를 했어요. 그때 막 한 19세? 19세 때 뭐 하셨는데 그 당시에 천재적, 그 당시에 20세가 안 됐던 그 당시에 그걸 만들어. 고등학생 나이에.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탈 부테린의 아버지가 되게 또 그런 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비트코인 시대가 올 거야. 네. 비탈 부테린이나 공부 열심히 해, 그쪽을 공부해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중앙화에 대한, 원래 게임을 되게 잘했던 사람인데 비탈 부테린이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게임 아이템이 그 게임 회사가 망해서 자기가 열심히 했던 아이템이 사라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중앙화에 대한 약간 이건 폐해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과 그런 게임 시스템, 게임을 잘했는데 그래서 그 게임 아이템이 사라지면서 이거는 내가 열심히 액티비티한 거에 대한 보상 사라진 걸 보고 중앙화하면 안 되겠다 해서 월드 컴퓨터라는 비전을 갖고 그래서 비탈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게 됩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그래서 1세대는 비트코인, 2세대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이 3세대가 누가 이제 가져가느냐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도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 이더리움의 탄생에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닉 자보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구현한 거는 닉 자보 이후에 비탈리 부테린이 월드 컴퓨터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걸 구현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더리움을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 이더리움의 출현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한데요. 네, 가장 큰 영향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송금하고 수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돈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아주 한정적인 게 이게 컴퓨터 이런 거 말하면 뭐 컴플리트하지 않은 불완전한 영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 비탈리 부테린의 비전은 이거를 월드 컴퓨터라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거 동일하게 뭔가 값을 넣으면 동일한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월드 컴퓨터 개념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이 보면 사실은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토큰을 만들려고 했는 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월드 컴퓨터를 만들어서 분산화된 탈중앙화된 컴퓨터를 만들 거야라고 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상태의 영향은 비트코인은 자산 클래스에 송금 수신되는 약간 기축 통화라면 이거는 실제 사용처를 널리 늘리는, 그래서 개발자, 수요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굉장히 생태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이더리움의 대체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이더리움과 잘 연결할게요.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이제 기존에 있던 작았던 생태계에서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영향은 기존 비트코이너들만 있었다면 이더리움의 영향은 기존 다른 많은 개발자 그리고 금융 시스템 여러 가지들을 확장하는, 생태계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더리움 말고 여러 가지 뭐 라이트코인도 있고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요. 예, 그래서 ICO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이더 위에 토큰이라고 해서 ICO라고 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의 이제 그 속도가 되게 느려요. 왜냐면 안전하지만 느렸기 때문에 라이팅 네트워크 기술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위에서 ICO라고 하죠. 보통에 이렇게 내가 토큰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ERC20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사실 그걸 하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앵커님도 그 코드 한 30줄 돼요. 거기서 이름만 바꿔서 무슨 수연 토큰 만들면 한 30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표준을 만들었죠. 그런 이더리움의 그런 생태계를 늘렸다는 그런 표준을 잘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거 위해서 여러 알트코인이, 그래서 메인넷은 아니고 이더리움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나올 수 있던 게
기본적인 사상이었고요. 그거 안에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와서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ICOU로 많은 폭발적으로 형성됐고 이제 재밌는 거는 거기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죠. 왜냐면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보니까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대, 인터넷 모바일 때 많은 스타트업이 나와서 사라진 것처럼 ICO나 그런 알트코인들이 많은 흥명한 성세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또 탄생 배경을 아니까 흥미진진한데요. 암호화폐 뉴스를 보면 뭐 며칠 만에 급등했다, 뭐 다시 며칠 후엔 급락했다, 뭐 이런 급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큰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24시간 돌고 있고 글로벌리 다 되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증권 시스템은 금융 시스템은 약간 장치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금융 거래도 그렇고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다이나믹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지털 금융이 한 단면이기도 한데 많은 지세대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경제 한 단면인데 그것들의 어떤 메커니즘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래서 확 몰렸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금융 한 단면이기도 한데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24시간 365일 돌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바로 그냥 반응이 되고 바로 뭐 뱅크런도 되고 네. 그래서 다이내믹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를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시장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 모수라고 할까요? 그런 네. 참여자들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장치 아니면 또 다이나믹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앞으로 달라지긴 할 텐데 기본적인 건 워낙 또 그들만의 리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짧은 시간에 치고 빠지고 그런 것도 많아서 정신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요. 규제에 관해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최근 몇 년간 이 암호화폐 규제 변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ETF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인데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ETF가 기초 자산만 들어왔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 됐다는 거는 기존 금융 시장에도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 클래스네. 게르게언서 표현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한 거야라고 했는데 기존 금융과 디지털 연결이 되는 연결 융합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도 사실은 규제와 지능이 밸런스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규제도 하면서 지능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 보호,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죠. 근데 그런 방점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밸런스가 좀 있어요. 규제도 하지만 그럼 블록체인 기술은 좀 진흥한다든지 약간 상호작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약간 규제 위주라서 그건 좀 제가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약간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가 방점이 있지만 또 지능도 필요하고 기본법이 필요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규제 지능과 밸런스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약간 너무 규제 중심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암호화폐의 미래 전망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네, 흔히 말해서 당연히 디지털 자산과 기존 금융이 연결되어 융합되는 건 몇 번 말씀드린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건 거스를 수 있는 외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잘 탄탄하게 해서 기존 금융과의 보조 역할도 하면서 새로운 역할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서는 물론 업앤다운 약간 투자 관점만 보시지 마시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인프라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꼭 이런 투자 관점이나 일반적인 기술의 흐름과 봤을 때는 분명히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뭐 NFT나 디파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혁신적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